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도대체 광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 중 샤오미 대폭발. 3. 미국, 필리핀과 군사훈련 도중 대구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는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글맵을 통해 볼 때 그 모습은 외계 행성을 보는 것과도 같이 독특합니다. 이 거대한 싱크홀은 깊이가 너무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형성되었습니다. 처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이것을 화산 폭발로 인한 분화구로 생각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운석이 떨어진 흔적으로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거대한 싱크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르 광산인데, 인간들이 욕심으로 인해 이런 거대한 구멍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 땅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그 깊이는 525m에 달하며 직경은 1200m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깊이로 인해 엄청난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 사고가 잦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르 광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1957년부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시작했고, 이후 44년 동안 원석을 캤죠.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25%를 이곳에서 채굴했다고 하니 광산의 크기와 다이아몬드 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지상에서의 채굴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땅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굴착기를 이용해 지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지하로 파내려가며 지구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은 그 희귀하다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또 한 번 지구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기로 치자면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스 한 종류가 전남 광양의 한 섬에서 극비리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말부터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3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 57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관련 세액 공제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퍼센트의 문제일 뿐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투자세액 공제란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보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적인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대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반도체 투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먹거리 산업을 넘어선 생존 산업입니다. 지하 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든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는데, 반도체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무려 17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7개월 동안 매달 12조 원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20%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생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반도체 전체 매출이 약 90조 원을 기록해 미국의 인텔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3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적인 순위나 즐기자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죠. 삼성전자의 경우 약 6만 5천 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3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 등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무의미해지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쏙 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봄철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일부를 이제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알고 계시나요? 특수가스는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과정 중 미세 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러한 특수가스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모든 공정 과정이 정밀화됐습니다. D램의 경우 나노 단위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는 200단까지 쌓아올리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죠. 이렇듯 칩의 집적도 향상을 위해 2단으로 쌓아올리는 공법인 더블 태스킹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순도 특수가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특수가스 중에서도 지구상의 극미량으로 존재해 양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도 불가능해 희소성 높은 가스들을 희귀가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 히, 네온, 네, 크립톤, KR, 제논, 제, 라돈, RNEE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한국은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더 시장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들 중 네온, 네, 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업 중 TMC라는 기업이 지난 2022년 1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네온가스의 생산 설비 및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요. 네온가스는 빛을 이용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인데 이 가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기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도 0.00182%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미량만 존재하는 특수성 때문에 철강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만 가스 포집이 가능한데 TMC가 세계 최대 철강 회사로 꼽히는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직접 네온 가스 설비를 개발해 광양제철소에 설치했는데 이는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추출한 후 이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재활용하는 설비입니다. 2022년 1월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전 세계 1, 3위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가 됐는데 그간 희귀가스는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죠. 네온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크립톤은 우크라이나가 31%, 러시아가 17%로 총 48%의 비중을 차지하죠. 제논 또한 49% 수준으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전부터 TMC가 광양제철소에서 포집한 부생가스를 재활용해 네온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제논은 더 희귀한 가스입니다. 대기 중 함유량이 고작 0.00009%에 불과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로 라돈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비활성 기체의 원소죠. 크립톤 역시 무색, 무취의 비활성으로 공기 중 0.00011% 함유된 귀한 가스입니다. 액체 공기에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크립톤나이트라는 운석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 것도 크립톤이 지구에는 극미량만 존재하는 희귀 물질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처럼 공기에 극미량 포함된 원소를 분리해 다양한 형태의 크립톤 전구에 사용하고 레이저를 만들어 반도체 칩 제작에 사용합니다. 네온이야 한국의 TMC과 포스코와 협력해 생산 공정을 구축해 걱정을 덜었지만 제논과 크립톤은 마땅한 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이 전량 수입한 후 다시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세계 최대 산업용 희귀가스 생산 1위 기업인 미국의 린드가 한국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2031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가스 생산 시설을 세우고 제논과 크립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생산량은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죠. 잠시 언급했듯 이제 전 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투자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전 세계 1, 3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희귀가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공정 양산에 집중하는 초격차 전략 강화로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생산 및 투자 규모에 있어서 호황 때와 다를 바 없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 공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감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 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죠. 시장 3위 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인 공장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 단지를 조성 중인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5년 초 1기 공장을 착공해 중장기적으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용인 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발맞춰 2030년까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힘쏟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에 이렇게 과감한 목표가 20년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적을 가능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웨이 전략을 따라했던 샤오미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화제입니다. 주력 시장이던 인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규 사업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져 샤오미의 미래 가능성마저 끝장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초대박이 예상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운명은 화웨이처럼 될 것이란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이에 직접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며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중소자동차 기업 사이리스와 1호 전기차를 내놨는데 1회당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저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해 팔린 전기차는 8,000대 정도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죠. 화웨이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판매량 30만 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 아이토 M5를 선보였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판매까지 말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뒤엎고 유럽 고금차를 뛰어넘겠다며 6천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고작 3,000대 정도가 팔려 순위 12위로 총격을 줬습니다.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전기차 매장과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개도 채우지 못한 채 관심 밖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부추겼던 더 큰 사건은 작년 6월 화웨이 전기차 전시장에서 큰 불이 나며 2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는데 직전까지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아이토 M5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남아버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6천 대로 1%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중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화웨이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배터리 1위 기업 CATL 및 창안자동차와 협력해 전기 SUV 아바타 11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새 회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작부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대표급 전기차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팀 1,000명을 아바타 공장으로 보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자물주행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겼으며 창안자동차는 자동차 설계와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ATL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주행거리 680km 위 배터리를 준비했죠. 각 분야 최고 기업 3곳이 함작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디는 물론 테슬라, 지리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데 기술적 한계를 느꼈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돼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전기차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의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불허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한 화웨이 브랜드가 마음대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화웨이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충격적 사건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홍미노트 5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동영상 시청에 따른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소리가 너무 커 불꽃놀이 폭죽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크게 부각되며 절대 샤오미 폰을 쓰지 말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보도됐는데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인도에서 샤오미 사업은 골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샤오미, 이건 브랜드를 부수는 사건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인도에서는 흑미노트 7과 홍미노트 9에 불이 났고 사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쪽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해당 사례가 수시로 올라오며 총격을 줬습니다. 폭발 후 가운데가 크게 벌어져 파손 정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유명 유튜버는 샤오미 폰 때문에 지인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 후 이것이 폭발해버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도 폰이 폭발해서 저 정도 파괴력이 나오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샤오미 폰이 불에 타는 모습이 명상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폭발했고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모델은 2021년 구입한 비교적 최신 폰인데 샤오미는 또 고객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샤오미 폰 폭발 사고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샤오미 폰이 폭발해 다리 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죠. 출근한 지 5분이 안 됐을 무렵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샤오미 폰이 폭발하자 재빨리 바지를 벗어 이를 꺼냈지만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충전 중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환불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샤오미 폰의 실체를 알게 된 인도인들은 삼성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신께 감사하다 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된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삼성과 샤오미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1분기 인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작년과 올해 1위를 지켰고 샤오미는 23% 점유를 해서 16%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아난 데 이어 갤럭시 S23 출시에 힘입어 또다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울트라 판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나급증했죠. 애플의 고가 제품 점유율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도에서 고가 스마트폰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74만원 이상 폰이 66% 성장했고 49만원에서 74만원 폰도 6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샤오미가 강세를 보였던 49만원 이하 저가폰 수요는 33% 감소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 법원은 9천억원가량의 자산압류를 풀어달라는 샤오미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당국이 샤오미가 수년간 3곳의 해외 법인에 불법 송금 사실이 있다며 9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압류한 상태였는데 이를 정당하게 본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세계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6천만 대 22%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애플은 5,800만 대 2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현재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믿고 있던 중국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며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올 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6,7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나 감소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도 꺼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1분기 샤오미폰 판매는 22% 하락한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에 복귀했다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해외 매출 비중은 51% 정도인데 그중 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폰 99%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샤오미 TV 또한 인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 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인도와 국경 분쟁 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접경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5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61%나 감소했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이 몰락해가자 화웨이처럼 전기차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2,300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에 총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조성한 전기차 펀드는 2조 원에 목박합니다.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순이익이 파탄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투입할 자금마저 바닥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 샤오미 회장이 깜짝 방문하며 내년부터 5,6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또한 CATL 제품 탄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기차를 양산하고 첫 해 10만 대, 3년 내 90만 대 판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올해 6,000명 감원을 예고했는데, 샤오미 전체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를 감안하면 2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잇따라 쪽발 사고가 터졌고,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쪽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완충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발열 및 폭발 위험을 높여온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약 2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보유 중으로, 베이징의 R&D 센터를 포함해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이 무시된 채 과장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를 따라 선택한 전기차 사업. 과연 샤오미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최근 미국과 필리핀이 역대 최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이 둘은 더욱 밀착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와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발리카탄 어깨를 나란히 훈련에는 미군 약 1만 2,200명, 필리핀군 약 5,400명 등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서 미국은 생각지도 못한 굴욕을 당하며 필리핀 앞에서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최첨단 무기를 모두 동원했는데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모두 맞추지 못해 명성에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국의 무기가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필리핀은 한국의 무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꽤나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과 필리핀의 연합훈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은 약 10년 만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필리핀을 지킨다는 우리의 공약에 철통 같으며 필리핀군 현대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금 필리핀이 처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며
남중국해와 아시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의 유일한 조약 동맹과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오랜 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중국 해안경비정이 필리핀 함정에 근접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양국 외교부가 서로를 향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중돌이 일어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아닌 이곳에는 현재 필리핀 해군이 주둔 중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의 근 9개 선인 남해구단선에 이곳이 포함되므로 자국 관할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중국이 대대적인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이면서 위협을 가하자 미국과 필리핀도 남중국해 인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필리핀은 요즘 들어 더욱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은 미군의 군사기지 4곳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발리카탄 훈련에는 미군 12,200명, 필리핀군 5,400명, 호주군 111명 등 총 1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작년 연합훈련 당시 병력의 2배 수준으로 발리카탄 훈련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한동안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친중 행보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군사훈련 규모를 2017년 발리카탄 훈련에 5,500명이 참가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훈련이 취소됐습니다. 2021년 훈련이 재개됐으나 병력 640명만 참가해 소규모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연합훈련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등 대만 해협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도 작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필리핀도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회동한 데 반발해 지난달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필리핀이 대만 방향 북부 해안가 등 자국 영토 4곳의 미군 기지를 추가 건설키로 하자 중국은 군사적 긴장을 확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위협이 거세지자 미국과 필리핀 양국군은 처음으로 공격용 로켓 발사를 포함한 실탄 사격을 통한 함선 격침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HIMARS와 단거리 대공 방어 차량인 어벤저, 아파치 공격 헬기, F-35 스텔스기와 특수전 항공기 AC-130 등 미군의 최신 주력 전투기들이 동원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등에서 필리핀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개입해서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 마무리 단계에서 필리핀 퇴역함을 남중국해 해상에 위치시킨 후 항공기 등에서 사격을 가해 침몰시켰습니다. 미군은 지상과 공중의 무기로 적국 함선을 탐지, 식별, 조준한 뒤 공격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으로 실시한 실사격 훈련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전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얻은 미국산 무기인 하이마스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6발이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중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무기의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지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을 뽐내기 위해 훈련에 이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6발이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결국 목표물인 선박은 F-16과 F-35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으나 하이마스 장거리 로켓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하이마스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 측은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발휘한 뒤 하이마스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혀 일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하이마스 구매 가능성을 내비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하나도 맞추지 못하면서 대망신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역대 최대 연합훈련으로 1만 7천 명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되다니 미국이 자랑하던 무기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마스가 맥을 못 추자 또다시 한국 무기가 돋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이미 기존의 하이마스를 사용하던 UAE에서조차 천무로 갈아탈 만큼의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 폴란드에서도 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미국산 하이마스를 대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UAE가 천무를 도입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자 바로 옆 사우디에서도 최근에 천무를 배치한 모습을 사우디 국방부는 사우디군 주요 지휘관이 지난 3월 접경 지역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다면서 천무가 부대에 배치된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에 자랑하듯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여서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약 1조 원가량의 천무가 수출된 것으로 그동안 천무 MLRS를 도입한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UAE 뿐이었지만 사우디까지 추가된 것입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여러 발이 고화력 로켓으로 제압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개발된 국내 독자 기술의 무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제 천무는 램제트 기술로 2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하이마스가 긴장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군 안팎에서는 천무가 차세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덕티드 램젯 추진 방식을 적용한 로켓탄을 개발 중이라며 사정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에드는 지난달 열린 한 세미나에서 천무의 성능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덕티드 램제트 로켓 추진 기술을 접목시켜 사정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실력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사거리 80km, 천무 발사대로 200km 미사일 발사 성공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 군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다연장 로켓 천무 발사대에 기존 사거리 80km, 위 3배가 넘는 신형 전술 지대치 유도 무기를 탑재해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천무 발사대에 탐재되는 사거리 200여 km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외부에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치 유도 무기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에 탐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공개된 것입니다. 특히 하이마스의 실사격 굴욕을 본 필리핀 관계자들은 이를 더욱 유심히 살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천무차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자 미국은 해외 수출 시장을 뺏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이마스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은 최근 하이마스의 연간 생산량을 기존 60기에서 96기까지 늘릴 준비를 하겠다고 급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투자 확대에도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으로부터 안보 위험을 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맞추기에는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하이마스와 비슷한 성능, 아니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한국의 천무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이마스를 주문하려던 폴란드는 몇 년 안에 주문량을 모두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국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장착한 천무 개발이 완료되면 K방산의 핵심 무기로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해외 수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